안녕하세요. 피로 묶인 매듭을 제 손으로 끊어낸 60대 여자입니다. 자식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 저도 60 넘도록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40년을 교단에 섰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는 뒤였어요. 제 곁엔 외동딸 하나, 그 딸이 낳은 손녀 하나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딸네 집에 들어가 손녀까지 봐주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우연히 들려온 사위와 딸의 통화 한 통이 제 인생 65회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7살 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말씀이 그제야 제 귀에 또렷이 들리더군요. 자식도 품을 떠나면 결국 남이 된다. 그 말씀이 뭔지 58회 만에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하얀 부엉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년 퇴직식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을 건네시는데 저는 자꾸만 식장 입구 문만 쳐다봤거든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는데 끝끝내 낯익은 얼굴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 딸 수빈이는 그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떠나버렸어요. 엄마, 시어머니 제사라 어쩔 수 없어. 사진이나 보내줘. 사위 김서방은 회사 일이 급하다며 문자 한 통 보냈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근사한 식당에서 꼭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고마워, 김서방. 일이 우선이지. 라고 답장을 눌렀어요. 속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휑했지만, 아니, 다 큰 자식들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싶었습니다. 40년을 한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며 아이들 가르쳤는데, 마지막 날 그 식장에 제 피부치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40년 교직 생활의 끝이 이렇게 허전할 줄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대신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제 퇴직 선물로 미리 맞춰두셨던 금바늘 브로치를 블라우스 깃에 꽂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신만 이 자리에 있었어도. 그 한마디가 목까지 차올랐는데 삼켰어요. 그날 브로치를 자꾸 매만지던 제 손가락이 덜덜 떨리던 게 아직도 선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날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빈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건설 현장 소장이라 지방 출장이 잦았고, 저는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일을 40년을 했어요. 수빈이 초등학교 때는 저도 다른 반 담임이었잖아요. 퇴근이 늦어서 수빈이 저녁은 늘 김밥집 단골 아주머니가 챙겨주셨죠. 그런 날이면 수빈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는 왜 남의 애만 챙겨?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 들을 때마다 퇴근길에 딸이 좋아하던 딸기 우유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식은 밥이라도 같이 한 숟갈 떠먹었거든요. 외동딸이라 얼마나 애틋했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아니, 저도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오빠 손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수빈이한테는 엄마 품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대학 입시 때는 제가 중간 시간마다 학교에서 빠져나와 수빈이 독서실에 도시락 가져다 주던 기억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끼고 키운 딸입니다.
수빈이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2022년 여름이었어요. 제 남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에 떠나버렸습니다. 향년 64, 저보다 3살 위였는데 평생 감기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한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수빈이가 제 어깨에 기대 엉엉 울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엄마, 이제 나 말고 아무도 없어. 저는 딸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랬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수빈아. 남편은 평생 모은 돈으로 2018년에 부천역 근처에 4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사두셨어요. 시세 10억 원, 월세 수입이 450만 원쯤 꼬박꼬박 나오는 자리였죠. 임종 직전에 저를 머리맡에 앉혀두고 유언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이 상가는 당신 노후야. 수빈이 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 죽을 때까지 당신이 쥐고 있어. 약속해줘. 저는 그때 고개만 끄덕였는데 솔직히 그 말씀 속뜻이 뭔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단지 남편이 떠나는 게 서러워서 상가가 뭐고 돈이 뭔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그 상가가 4년 뒤에 제 목숨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친정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매형이 영자 너한테 남긴 건 그냥 건물이 아니야. 혼자 된 동생 지켜주려던 방패였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김서방, 태호 말이에요. 수빈이가 27이던 해에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2017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저는 사위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훤칠한 키에 어른들 앞에서 싹싹하고 돌아가신 제 남편한테는 장인어른, 저 수빈이 평생 울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날 사부인도 우리 태호가 참 착해서 사부인 잘 모실 거예요. 하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니, 외동딸 시집 보내는데 그만한 사위면 복이 굴러온 거 아닌가 싶었죠. 결혼하고 첫 해 설날에는 김서방이 제 손을 덥석 잡고 그랬어요. 어머님, 수빈이가 외동딸이라 어머님이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지 저도 잘 압니다. 저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그날 김서방 손을 꼭 쥐고 그래, 편하게 불러. 나도 김서방이라고 부를게. 그랬거든요. 사위가 친아들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여러분은 아세요? 그날 김서방을 꼭 껴안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 고 웃었던 게 돌이켜보면 참 순진한 짓이었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여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2019년 5월, 드디어 수빈이가 할인이를 낳았어요. 그때 제가 63, 정년이 딱 1년 남았던 때였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할인이를 안았을 때 기분이란 솔직히 딸을 낳았을 때보다 세상이 더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사위가 할인이처럼 맑게 자라라고 직접 지었다더군요. 두잔치 날이 기억나요. 수빈이가 한복 입고 울 뻔한 할인이 달래는 동안 김서방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랬어요. 어머님, 오늘 할인이 돌반지 중에 어머님이 주신 게 제일 예뻐요.
할인이 크면 이거 꼭 간직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주머니에 있던 제 금반지까지 하나 더 빼서 수빈이 손에 쥐어줬거든요. 할인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주말마다 부천 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면 할인이가 현관까지 뛰어나와서 외할머니! 하고 안겼고 저는 그 작은 손잡고 동네 빵집 가서 크림빵이랑 딸기 우유 사주는 게 제일 큰 낙이었죠. 여러분도 손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 하나 꼭 붙잡을 때 심장이 얼마나 찡한지요. 저한테 할인이는 제2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내 부부가 본 걱정하는 기색만 보여도 저는 저도 모르게 통장을 열었고 할인이 옷 한 벌 사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뿌듯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 이야기의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제가 7살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8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요. 그때 제 오빠는 저보다 7살 위, 그러니까 14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는데 저를 머리맡에 앉혀놓고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담듯이 당부하시더라고요. 영자야, 엄마가 꼭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해. 네 몸은 네가 지켜야 한다. 네 돈도, 네 집도, 네 통장도 다 네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해. 자식도 품을 떠나면 결국은 남이 된다. 엄마 말이 서운해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무슨 돈 얘기를 하시나? 어린 마음에 그냥 서러워서 펑펑 울기만 했거든요. 그 뒤로 14살밖에 안 된 오빠가 저를 거두면서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을 다 해주셨어요. 오빠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셨거든요. 월급을 받으시면 제 공책이랑 크레파스부터 사오셨고, 명절이면 저한테 단벌이라도 새 옷을 꼭 입혀주시던 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시고, 제 머리 양갈래로 따놔주시던 오빠의 그 거친 손이 지금도 또렷해요. 솔직히 저는 그 엄마 말씀을 65이 되도록 한 번도 진지하게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내 자식, 내 핏줄이 어떻게 남이 되겠나 싶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제 배 아파 낳은 딸이 남이 된다는 말이 말이나 되나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는 그로부터 1년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2025년 5월 12일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이었어요. 퇴직하고 한 해 잘 쉬었다 싶어서 64 기념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거든요. 강북 삼성병원이었는데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 일주일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예약 당일 아침 담당 선생님 방에 들어갔더니 표정이 어두워요. 어머님, 위에 이상한 게 보여요. 이 기위암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아직 없어 보이는데 수술 서둘러야 합니다. 솔직히 그 순간 귀에서 이명이 울렸어요. 선생님 입술이 움직이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병원 복도에 나와서 의자에 한참 앉아 있는데
손에 쥐고 있던 진단서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64. 남편을 보낸 지 3년. 정년퇴직한 지 1년 반. 그 숫자들을 머릿속을 빙빙 도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수빈이와 할인이었거든요. 나 없으면 할인이 누가 봐주지? 나 없으면 수빈이 누가 챙겨주지? 아니, 병 걸린 엄마가 딸 걱정부터 하고 있는 꼴이라니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수술 날짜는 6월 3일로 잡혔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마취 들어가기 직전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더라고요. 엄마, 꼭 일어나야 해. 나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김서방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잘 모실 테니까요. 그러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위안을 받았어요. 수술은 5시간 걸렸고 다행히 부분 절제로 끝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수빈이가 제 머리맡에서 울다 잠든 상태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거든요. 이 딸한테 짐이 되지는 말아야지. 빨리 회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렇게요. 그 뒤로 2주간 입원해 있으면서 항암 보조 치료 일정도 잡았어요. 6차 예정이라 통원이 길어질 거라고 하시더군요. 태어나는 날 휠체어를 밀어주던 김서방이 수빈이를 돌아보며 한참 뭐라고 속닥거렸는데 그땐 저도 그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게 복선이었구나 싶었지만요. 퇴원 다음 날 수빈이가 제 목동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혀를 차더라고요. 엄마, 이 상태로 혼자 항암 어떡해. 밥도 못하잖아. 저는 괜찮다고 도우미 이모님 부르면 된다고 했는데 수빈이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와서 회복해. 방 하나 비워줄게. 할인이도 봐주고 겸사겸사 엄마도 덜 외롭고 한 6달만 있다가.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요. 외동딸이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데 어느 엄마가 그 말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수빈이 뒤에서 김서방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는 그런 표정 아세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고 눈은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런 표정요. 저는 그 찰나를 분명 잡아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회사에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피로해서 그럴 거라고요. 그날 저녁엔 김서방이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할인이도 어머님 오시기만 기다려요. 수빈이도 안 그래도 산후에 힘들어 했잖아요. 편히 오세요. 저는 그 목소리에 남은 경계심마저 완전히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바보같이요. 그 주 주말에 친정오빠가 저를 보러 목동 집에 오셨어요. 부천 상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38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오빠가 거실에 앉더니 커피 한 모금 드시고는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야, 오빠가 한마디만 할게. 매형 남기고 간 그 상가 말이야. 명의는 네 이름으로 꼭 남겨둬놔. 자식한테 미리 넘겨주지 마. 평생 네가 쥐구고 있어야 해. 저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오빠, 우리 수빈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김서방도 착하고. 오빠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영자야, 오빠가 세무사 38년째다.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되는 집 몇 번을 봤는지 아니? 네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송 벌리지 마라. 몸이 약해지면 돈도 약해지는 거야. 그때 저는
오빠가 너무 비관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수빈이는 다르다고. 아니, 내 딸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게 지금도 제 가슴을 치게 합니다. 7월 1일 짐을 싸서 부천 중동 딸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32평 아파트였는데 거실, 안방, 할인이 방, 그리고 둘째 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 둘째 방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빈이도 전에 엄마 방 비워둘게 라고 했고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빈이가 저를 끌고 가는 곳이 베란다 쪽 창고방이었습니다. 3평 남짓. 창문은 있는데 북향이라 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엄마, 둘째 방은 할인이 장난감 방으로 이미 꾸며놔서 이 방도 깨끗이 치워놨어. 잠깐 있는 거잖아, 그치?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미 트렁크는 현관에 놓였고 수빈이 얼굴은 웃고 있고 할인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서 외할머니 같이 살 거야? 하면서 좋아하고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한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밤 창고방 싱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는데 환풍기에서 바람 소리가 웅웅 났어요. 가방에서 금바늘 브로치를 꺼내 머리맡 협탁에 올려뒀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잠들기 직전까지 제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입주하고 첫 주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보이려고 열심히 움직였던 주였죠. 아침에 할인이 어린이집 보낼 때 도시락 싸주고, 점심엔 수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저녁엔 김서방 퇴근 전에 밥상을 다 차려뒀거든요. 제 수술 부위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도마 앞에 서면 옆구리가 옥신거렸어요. 그래도 표시는 절대 안 냈어요. 김서방이 퇴근해서 현관에 들어서면서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저희 집에 모시길 잘했어요. 하면 저는 그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가셨거든요. 수빈이도 한 일주일은 저를 옆에 끼고 같이 자기도 했어요. 할인이는 외할머니 오래오래 있을 거지? 하면서 제 목을 꼭 껴안았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아, 내가 잘 오긴 왔구나. 딸내 부부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회복하면서 손녀까지 봐주면 이 집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참 순진했어요. 한 달쯤 지난 7월 말이 할인이 6번째 생일이었어요. 김서방이 할인이한테 생일 선물로 키즈용 태블릿을 사줬거든요. 분홍색이었는데 부모 관리 앱이랑 녹음 앱, 카메라가 다 깔려 있는 모델이었어요. 할인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던지 어딜 가든 품에 안고 다녔어요. 저한테도 자랑하듯이 보여주더라고요. 외할머니, 이거 봐. 아빠가 녹음도 되고 카메라도 되는 거 사줬어. 엄마 아빠 몰래 녹음해도 된대.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얘, 아빠 엄마 몰래 녹음하면 안 되지. 하고 달랬는데 할인이는 깔깔 웃으면서 할머니 비밀이야. 그러고 뛰어가 버렸거든요. 그 태블릿이 8달 뒤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인이는 그 태블릿을 소파 틈이나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놔두고 다녔어요. 녹음 버튼이 실수로 눌리는 일도 종종 있어서 수빈이가 얘 또 녹음됐네? 하면서 지우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태블릿이 제 인생을 바꿀 물건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항암 1차가 7월 말에 시작됐어요. 수술 부위는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약 기운에 속이 메스꺼운 날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8월 어느 날부턴가 새벽 5시면 수빈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인이 이유식 좀 해놔. 나 좀만 더 잘게. 할인이는 6살이라 이미 유치원 다녔는데 수빈이는 아침 식사로 죽이나 부드러운 반찬을 챙겨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허리를 굽힐 때마다 수술 자국이 당기더라고요. 첫 새벽엔 그래, 내가 해줘야지 싶었어요. 둘째 새벽에도 엄마잖아 싶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수빈이는 한 번도 엄마, 몸은 괜찮아? 묻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수빈아, 엄마 오늘은 좀 힘든데 했더니 저를 빤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침형이잖아. 40년 교사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셨잖아. 뭘 그래? 저는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예전엔 제가 일찍 일어난 게 딸 챙기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됐구나 싶더라고요. 9월 중순쯤이었어요. 저녁 먹고 김서방이 커피 한 잔 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이요.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불에 누워 있다가 얼른 일어나 앉았거든요. 김서방이 영수증 같은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아무래도 생활비가 좀 늘어서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합치면 어머님 몫으로 한 달에 한 150 정도 나와요. 어머님도 연금 받으시니까 매달 150만 원씩 제 계좌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한참 망설였어요. 물론 신세 지고 있으니 제 몫은 내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금액이 제 연금 295만 원의 절반이잖아요. 제가 이 집에서 할인이 봐주고 밥하고 청소까지 다 하는 건 계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사위한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따지겠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서방, 내일 바로 이체해줄게. 김서방은 그날 밤 저한테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이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눈물이 핑 돌았을까요? 10월 초쯤엔 또 한 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은행 앱을 열었는데 제 상가 월세 계좌에서 매달 1일에 200만 원씩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수신자는 수빈이 계좌였고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수빈이를 불렀어요. 수빈아, 엄마 계좌에 이상한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데 이거 뭐야? 수빈이가 태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 엄마, 그거 할인이 영어 유치원 학원비랑 예능 학원 교육비. 엄마도 할인이 교육에 관심 있잖아. 엄마 연금에서 내면 좀 그렇고 상가 월세에서 나가게 해놨어. 그 편이 엄마도 편하잖아. 그치? 저는 숨이 턱 막혔거든요. 자기가 내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술할 때 긴급 상황이라고 알려줬던 그 비밀번호를요. 그걸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 너 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해?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할인이 얼굴을 떠올리니 또 삼켜지더라고요. 수빈아,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수빈이는 알았어, 엄마. 하면서 피식 웃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 4차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매번 병원 가는 날은 하루 종일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핑핑 돌아요. 처음 1, 2, 3차 때는 수빈이가 같이 병원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4차 날 아침에 제가 수빈아, 오늘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지? 했더니 수빈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엄마, 오늘 나 요가 수업 있는데 한 달 전부터 등록해 놓은 거라 못 빠져. 엄마 택시 타고 가, 응? 갔다 와서 내가 따뜻한 국 끓여 놓을게.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말을 삼켰어요. 항암 끝나고 혼자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건너오는데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기사님한테 갓길에 세워달라고 2번이나 부탁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왔더니 수빈이는 요가 끝나고 카페에서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없었어요. 식탁엔 국 한 냄비가 식어 있었고요. 저는 그 식은 국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저녁에 할인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제 품에 안기면서 외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니까 또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할인이 때문에 참고 딸 때문에 참고 저는 그렇게 계속 참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결정타였어요. 사부인이 김서방 남동생 부부랑 조카까지 해서 10명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수빈이가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엄마, 그날 음식 좀 도와줘 해서 저는 새벽 6시부터 주방에 서서 전을 부쳤거든요. 손님들이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앞치마 두르고 기름 냄새 속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 사부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사부인은 어디 계셔? 편찮으시다더니 좀 어떠셔? 수빈이 대답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엄마, 피곤하셔서 방에 누워 계세요. 인사는 나중에 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프라이팬 뒤집개를 딱 놓쳤어요. 뒤집개가 타일 바닥에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엔 천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아니, 제가 주방에 있는 게 코앞인데 방에 누워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순간 저는 왜 수빈이가 저를 주방에 몰아넣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부인한테 제 얼굴을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암 환자 친정엄마를요.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전을 부치다 거실에 수저 놓는 척 하면서 사부인께 꾸벅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사부인은 저를 보시더니 어머, 사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한마디만 하시고 금세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참, 세상이 그렇게 무심하더군요. 1월 초 어느 새벽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 소파에서 새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거예요. 김서방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빨간색, 초록색 선이 복잡하게 얽힌 화면이 얼핏 보였거든요. 제가 다가가는 기척에 김서방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화면을 껐어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저는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일부러 못 본 척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김서방이 밥상 앞에서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님, 그 부천상가 말이에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담보대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김서방, 그건 왜 물어봐? 김서방이 얼른 웃으면서 아니, 그냥요. 어머님 여윳돈 있으시면 세금 같은 거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속으로 친정오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되는 집 몇 번을 봤냐던 그 말씀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김서방이 밤에 뭘 하는지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 지금도 생생한 그날이 왔어요. 2월 15일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제가 할인이 목욕시키고 머리 말려주는데 할인이가 갑자기 거울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외할머니, 할머니는 언제 집에 가? 저는 웃으면서 왜 할인이는 할머니가 빨리 가면 좋겠어? 했거든요. 그런데 할인이가 참 해맑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빨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대.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할머니 이제 다 나았으니까 가셔야 하는데 왜 안 가시냐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드라이기 소리가 웅웅 거리는데 제 귀엔 할인이 그 말만 빙빙 돌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인이 머리를 마저 말려주고 잠자리에 눕혀주고 이마에 뽀뽀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창고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입을 꼭 틀어막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베개가 젖는 소리만 났거든요. 7달 동안 제가 새벽마다 할인이 이유식 해주고 항암 맞고 와서도 할인이 동화책 읽어준 그 시간들은 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 밤에 저는 태어나서 가장 외로웠어요. 제 친딸이 제가 빨리 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65해를 살아온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더라고요. 2주 가까이 제가 말수가 줄었어요. 속으론 딸네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굳어가는데 입으로는 아무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월 초에 재검사가 잡혔어요. 수술하고 9개월째니까 이번이 중간 점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치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담당 선생님이 화난 얼굴로 어머님, 이 정도면 재발 위험 많이 낮아졌어요. 앞으로 3개월에 한 번만 보면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면서 한참 만에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빈이한테 검사지를 내밀었거든요. 수빈아, 봐봐. 엄마 많이 좋아졌대. 그런데 수빈이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검사지를 받아드는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시네? 말끝이 묘하게 올라가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어요. 아니, 딸이 엄마 검사 결과 좋아졌다는데 왜 얼굴이 하얘집니까? 수빈이는 검사지를 저한테 돌려주는데 손가락 끝이 계속 흔들렸어요. 그 순간 종이 한 귀퉁이가 수빈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수빈이가 그걸 주우면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게 그게 제 마음에 또 하나의 못을 박더라고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3월 10일 저녁이었어요. 김서방이랑 수빈이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고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앉았거든요. 김서방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며칠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천상가 있잖아요. 이번에 명의를 수빈이 앞으로 좀 옮겨두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명의를? 왜? 수빈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 엄마 치매 오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자는 거야. 요즘 뉴스 보면 노인분들 치매 오셔서 재산 다 날리시는 경우 많잖아. 엄마가 건강하실 때 서류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지. 김서방이 바로 받아쳤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생활비 평생 책임질 테니까요. 명의만 미리 옮겨두시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 수입은 그대로 어머님 드리고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동의서. 준비가 얼마나 치밀한지요. 두 사람이 이 일에 얼마나 오래 공들였는지 그 종이 뭉치가 저한테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조금만, 조금만 생각해 볼게. 이번 주 지나고 다시 얘기하자. 수빈이 표정이 굳더라고요. 엄마, 왜 망설여?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올 거잖아. 김서방이 수빈이 팔을 잡으면서 여보, 어머님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 우리가 재촉하는 거 아니야. 하고 분위기를 눌렀어요. 저는 서류를 돌려주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창고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는데 7달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순간부터 오늘까지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수빈이가 병실에서 제 손 잡고 울던 모습. 김서방이 평생 잘 모시겠다 하던 목소리. 할인이가 현관에서 뛰어와 안기던 얼굴까지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위로 한 달 전 할인이가 거울 앞에서 해맑게 했던 한마디가 자꾸 겹쳐지더라고요. 그 말과 오늘 서류가 하나로 연결되자 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머리맡에 둔 금바늘 브로치를 꺼내 한참을 만졌어요. 당신이라면 어떡하셨을까? 그 밤에 저는 혼자 대답을 찾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3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거든요. 수빈이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오전에 나갔고 집엔 저랑 할인이랑 김서방 뿐이었어요. 할인이가 낮잠 자겠다고 칭얼거려서 저는 할인이 방에 들어가서 동화책 한 권을 읽어줬어요. 잠든 할인이 얼굴을 한참 보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김서방 전화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김서방 목소리가 웅얼웅얼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할인이 방 문을 살짝 닫고 나왔거든요. 거실에서 제 방으로 가려면 서재 앞을 지나야 했는데요. 서재 문이 완전히 안 닫혀서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틈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안에서 김서방이 하는 말이 제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 든 것처럼
서 있었거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거실 소파와 커피 테이블 사이 틈에 끼어 있던 할인이 분홍색 태블릿이었어요. 화면에 빨간 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김서방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이제 수빈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 이제 요양원 보내야죠. 7달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상가만 넘겨받으면 되는데 수빈이가 아직 말을 제대로 못 꺼내서 그러네요. 저쪽에서 사부인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 네가 고생이 많다. 사부인 이제 몸도 다 나으셨다면서. 얼른 정리해. 계속 데리고 살면 너네가 힘들어. 그러니까요. 수빈이가 자꾸 마음 약해져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어머님 끼고 살 거야.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보자고요. 그때 서재 문 여닫는 소리가 나더니 수빈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결혼식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통화해? 잠깐 바꿔줘. 수빈이가 전화를 받아든 모양이에요. 어머님, 저 수빈이에요. 네네. 솔직히 엄마 암이 재발하면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지금 미리 상가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해요. 엄마한테는 제가 말 잘할게요. 이번 주 안에 결판 낼 거예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제가 살아온 65해가 그 문틈으로 새어나온 몇 분짜리 통화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제 친딸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니요. 암이 재발하면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까치발로 거실로 나와서 소파 틈에 끼어 있던 할인이 태블릿을 집어 들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거든요. 붉은 점이 깜빡이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낮잠 들기 전에 태블릿을 소파 위에 놓고 들어간 건데 실수로 녹음 버튼이 눌렸던 모양이에요. 서재문 바로 앞 소파였으니까 안에서 흘러나온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을 거였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꽉 쥐어 참으면서 태블릿을 들고 제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김서방 목소리, 사부인 목소리, 수빈이 목소리가 차례로 또렷하게 흘러나왔거든요. 저는 그 파일을 제 이메일 3군데로 백업했어요. 평소 쓰는 메일, 20년 된 오래된 메일, 그리고 친정 오빠 메일까지요. 그리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게 충격을 받고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창고방 침대에 앉아서 금바늘 브로치를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지더라고요. 아, 7살 때 엄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오빠가 그토록 당부하시던 그 말씀도 이거였구나. 58해가 지나서야 저는 그 두 분 말씀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저는 태블릿을 원래 있던 소파 틈에 다시 돌려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속으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할 일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울음은 나중에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 저녁상을 차렸어요. 수빈이랑 김서방이 밥 먹으면서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데 저는 고개 숙이고 한 숟가락씩 떠먹었거든요. 할인이가 외할머니 왜 말 안 해? 하고 제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할머니 피곤해서 그래 하고 웃어줬어요. 설거지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는데 밤 11시를 넘어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결국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딸이 아니라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가세요? 오빠가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영자야, 이 새벽에 왜? 저는 그때 드디어 첫 울음이 터졌어요. 수화기에 손등을 대고 목을 겨우 눌러가면서요. 오빠, 오빠, 저 이 집 나가야겠어. 오빠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조용히 그러셨어요. 영자야, 내일 아침 첫차 타고 오빠네 와라. 오빠가 아는 변호사 있다. 월요일에 바로 만나자. 저는 그 한마디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달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8시에 저는 짐 없이 상동 오빠네로 갔어요. 오빠가 이미 약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부천 상동 법무법인에 계신 정미경 변호사님이셨어요. 오빠가 세무사 하시면서 20회 넘게 알고 지낸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집을 나올 때 블라우스 깃에 금바늘 브로치를 꽂고 나왔어요. 남편이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물건 하나쯤 있으시죠? 저한테는 그 브로치가 그랬어요. 정 변호사님은 제 또래 여성분이셨어요. 제가 USB에 담아온 녹음 파일을 건네드리니까 이어폰 끼고 30분 가까이 들으시더라고요. 파일을 다 들으신 뒤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녹음 파일은 민사상 증거력 충분합니다. 상가는 어머님 단독 소유니까 뜻대로 처분 가능하세요. 다만 따님이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 증여보다는 지분 일부만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구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첩에 꾹꾹 눌러 적었어요. 40년 교직하면서 제가 학생들 가르쳤던 그 자세 그대로요. 18일 화요일에 오빠가 저를 데리고 조카 준우를 불렀어요. 준우는 올해 35, IT 회사 과장으로 있는 제 친조카거든요. 성품이 참 반듯한 아이예요. 오빠 댁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저는 준우한테 제 상황을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준우가 이어폰을 빼더니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고모,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듣게 해드려서요. 저는 준우 손을 잡고 그랬어요. 준우야, 고모가 부탁이 있다. 그 부천상가 지분 7파를 너한테 부담부 증여로 넘기려고 해. 조건이 있다. 네가 고모 살아있는 동안 간병과 거주지를 책임져야 한다. 월세 수입 중 고모 생활비 일부를 매달 송금해주고. 어떠니? 준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라고요. 고모, 저 그거 받을 자격 없어요. 고모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우야, 고모 어릴 때 니네 아빠가 오빠 노릇, 엄마 노릇을 다 하셨다. 그때 니네 아빠 도시락 싸주시던 손을 고모는 평생 못 잊는다. 그 은혜 갚는다 생각해라. 준우는 한참 울먹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제가 꼭 잘 모실게요. 아내랑도 상의해서 약속 꼭 지킬게요.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천 공증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블라우스 깃에 금바늘 브로치를 꽂고 정 변호사님과 오빠, 준우랑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가셨어요. 상가 지분 7팔을 조카 박준우에게 부담부 중여야 한다. 수중자는 증여자의 간병과 거주를 평생 책임진다. 지분 3할은 증여자 박영자 명의로 유지한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 증여자의 자녀 재산 중 7팔은 조카 박준호에게, 3할은 외손녀 김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입금하여 만 25세 수령으로 한다. 서류에 인감을 찍는데 손이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또박또박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왜 떨리지 않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내 친딸한테 가르친 대로 내가 정리해주네. 내가 7달 밥 해주고 손녀 봐준값이 요양원이면 그 상가는 내 조카한테 가는 게 맞겠네. 그 한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 가슴은 그 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어머님, 부천 원미구 등기소에 등기 접수합니다. 2, 3일 안에 명의 이전 완료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브로치를 살짝 만졌어요. 당신, 오늘 제가 당신 말씀대로 했어요. 꼭 쥐고 있으라던 그 당부, 오늘에야 지켰어요. 그 뒤로 저는 일주일을 오빠 댁에서 지냈어요. 수빈이와 김서방한테는 오빠네 잠깐 다녀온다고만 하고 짐을 싸 나왔거든요. 두 사람은 처음엔 별 의심 없었어요. 그런데 등기 이전이 끝났다는 변호사님 연락을 받은 날 3월 25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수빈이한테 딱 5줄짜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긴 말이 그 자리에 필요했을까요? 수빈아, 엄마가 3월 15일 녹음 다 들었다. 상가는 내 사촌 오빠 준우한테 지분 7팔 부담부 증여로 넘겼다. 엄마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엄마가. 그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오빠네 앞 작은 공원에 앉아서 하늘을 봤거든요. 봄바람이 불고 개나리가 피고 있었어요. 제 65회 인생에 이런 봄이 오긴 처음인 것 같았어요. 1시간 뒤에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더니 수빈이한테서 전화 37통, 문자 22통이 와 있었습니다. 김서방한테서도 20통 넘게요. 저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전부 차단했어요. 일주일 뒤에 친정 오빠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오빠가 예전 거래은행 지점장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 지점장이 오빠한테 조용히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영호 사장님, 여동생분 사위 되는 분이 부천 상가담보로 5억 대출 신청하러 오셨다가 조회해보니 명의가 이미 이전돼서 거절 처리됐습니다. 그때 그분 표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토록 급하게 명의 이전을 밀어붙였구나 싶더라고요. 이 상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며칠 뒤 오빠가 또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세무사 하시면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내용이라고요. 김서방이 지난 2년 동안 신용거래 주식으로 대략 3억 원 가까운 손실을 쌓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내 수빈이도 일부만 아는 금액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상가 담보대출로 메울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에 수빈이가 오빠 댁 초인종을 누르러 왔어요. 인터폰 화면에 울다 지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오빠가 대신 나가셨어요. 수빈아, 너 어머니 뵙고 싶으면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연락 보내라. 지금은 어머니 만나실 상태 아니야.
수빈이가 인터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한 번만. 저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신기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서방한테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 변호사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수화기를 내미셨지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자네는 이제 나한테 어머님도 장모님도 아니네. 전화 끊겠네. 그리고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담담했던 적이 65해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수빈이와 김서방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 일주일은 오빠 댁 앞을 서성이고 다음 주엔 제 목동 아파트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렸대요. 이웃분이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정 변호사님께 연락드렸고 4월 2일자로 접근 금지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님, 이건 접근 금지 통지이자 민사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됩니다. 이후 당사자가 주거지에 무단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그 종이에 인감을 찍으면서 이번에도 손이 떨리지 않는 게 스스로 놀라웠어요. 한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두 사람도 이제야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새 번호는 오빠와 준우, 하린이한테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6월, 저는 제주 서귀포로 내려왔어요. 표선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수평선에서 해가 올라오는 집이었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상자, 책 몇 권, 남편 사진 한 장, 금바늘 브로치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지금은 아침마다 그 바다를 보면서 원두커피를 내려 마셔요. 예전 목동 아파트 시절에도 부천 그 집 창고방 시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여유예요. 여러분, 65에 새 집을 꾸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동네 재래시장에서 제주 할망들이 아이고 선생님이라면서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내주시고요.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한글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이 고장에 글을 늦게 배우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첫 수업날 78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저 이 나이에 제 이름 석자 쓸 수 있게 해주이소 하고 우시는데 여러분은 그 마음 아세요? 40년 교단 내려놓고 나서 다시 칠판 앞에 서는 그 기분이 65 저한테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카 준우는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어요. 매달 1일이면 부천 상가 월세 중 170만 원이 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준우가 매달 안부 전화도 거르지 않고요. 고모, 이번 달도 건강하셨어요? 다음 달에 제가 아내랑 아들 데리고 제주 뵈러 갈게요. 아내 소영이도 참 반듯한 아이예요. 결혼한 지 5, 6년 됐는데 저한테 큰이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명절마다 잊지 않고 과일 상자를 보내줍니다. 준훈의 3살배기 아들 지우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상통화해서
까르르 웃기만 하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핏줄이라는 게 꼭 배 아파 낳은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은혜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할인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할인이만은 끝까지 끊어내지 못했어요. 정 변호사님을 통해서 수빈이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전달했거든요. 할인이와 방학마다 2번 외할머니 자격으로 만날 권리를 인정한다고요. 수빈이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어요. 지난 여름방학에 할인이가 제주에 왔을 때 공항에서 그 작은 손을 잡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할인이는 더 자랐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 손을 잡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외할머니,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외할머니 꼭 모실 거야.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할인아, 외할머니는 네 마음만 받을게. 할머니가 네가 어른 될 때까지 꼭 지켜봐 줄 거야. 그 약속은 유언장에 이미 적혀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할인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유언장을 열어봤을 때 외할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려고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습니다. 제가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어요. 친정오빠 편에 가끔 소식이 들어오는데 김서방은 주식빚 3억을 개인회생 절차로 정리 중이랍니다. 월급의 절반을 5년 동안 변제하는 조건이라네요. 수빈이 부부는 그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이는 이사 가기 싫다고 며칠을 울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부모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가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상처를 남긴다는 걸 그때서야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니, 자식한테는 모진 어미가 되더라도 손녀한테는 끝까지 할머니여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묵직해져요. 어쩌면 제가 모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빠가 그러세요. 영자야, 네가 품지 않았으면 저 집안이 더 큰 나락으로 갔을 거다. 지금 딱 고난 한 번 받고 정신 차리는 게 오히려 저들한테도 약이다.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밤에 잠자리에 들면 7살 때 엄마가 머리맡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네 몸은 네가 지켜야 한다. 네 돈도, 네 집도, 네 통장도 네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 자식도 품을 떠나면 결국은 남이 된다. 그 말씀이요. 저는 그 말씀을 58해 동안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었다기보다 믿지 않았던 거죠. 내 딸은 다르다고,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그 한마디를 남기시려고 죽어가는 숨으로 저를 머리맡에 앉히셨던 거예요. 엄마의 유언은 제 피에 새겨진 교훈이었는데 저는 그걸 해독할 시간이 65회나 필요했던 겁니다. 2년 전 오빠가 하셨던 명의는 네 이름으로 쥐고 있어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뜻이셨어요. 같은 가족한테서 2번이나 같은 경고를 받고도 흘려들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당부를 흘려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제 다짐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턴 제가 저를 챙길 차례예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던 친정오빠와 약속을 지켜주는 조카 준훈의 식구를 이번엔 제가 돌볼 차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에요. 제 몸, 제 집, 제 통장은 끝까지 제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 내어주지 마세요. 끝까지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작은 집 하나 꾸리고 사는 65 박영자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가 부모의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40년의 누적이 하루 만에 터져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박영자 씨는 40년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참고 기다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위암 수술 후 7달을 딸내 집 창고방에서 새벽 5시에 손녀 이유식을 끓이면서도 생활비 150만 원을 매달 사위 계좌로 이체하면서도 항암 맞고 혼자 택시 타고 돌아오면서도 단 한 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엄마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 하나하나가 상대에겐 당연한 것이 되어 쌓였고 결국 어머니, 장모님 이제 요양원 보내야죠. 상가만 넘겨받으면 되는데요. 라는 한 문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참는 쪽이 선한 쪽이라는 믿음은 참음을 이용하는 사람 앞에선 독이 됩니다. 둘째, 당연시가 가해를 만듭니다. 김태호 씨와 박수빈 씨가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견례 날 태호 씨는 장인어른, 수빈이 평생 울리지 않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수빈 씨는 암 진단받은 친정엄마에게 엄마, 우리 집 와서 회복해 라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박영자 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새벽 이유식도 상가 월세에서 200만 원씩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도 주방에 밀어놓고 손님에게 방에 누워 계세요 라고 거짓말한 크리스마스 이브도 모두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실 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가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시가 10억짜리 상가는 원래 박영자 씨의 것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올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권리가 되면 썩습니다. 셋째, 곁에 있어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박영자 씨가 65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7살 어린 딸 머리맡에서 죽어가는 숨으로 네 몸은 네가 지켜야 한다 는 한마디를 남긴 어머니, 14살의 공장 월급으로 어린 여동생 공책을 사오던 오빠 박영호 씨, 상속 직후 명의는 네 이름으로 남겨둬라 당부했던 바로 그 오빠, 새벽 3시 전화 한 통에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와라 고 답해준 오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부탁에 저 그거 받을 자격 없어요 라며 울먹였던 조카 박준호 씨. 박영자 씨가 모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곁에 있어준 두 사람이 그 결단의 등을 묵묵히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홀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딸네 집 창고방에서 새벽마다 조용히 일어나시는 어머님이 한 분쯤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그 어머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한마디면 됩니다. 밥은 드셨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돌려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얀보홍이었습니다.